1교시엔 변함없이 폭주 김준일 선생님 모시고 총석 성적표에 따른 세 남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총선을 가르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16일 후 17일 아침이 딱 됐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이번 총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어떻게 결부되어 있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몇 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 그리고 어떤 뭐 정권의 운명 이게 상당히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하나씩 쓰면서 네. 얘기를 할게요. 예. 저를 보고 폭주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폭주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하고 아담한 폭주. 소폭주입니까? 소폭. 소폭. 저분은 양폭. 저 양폭, 대폭. 양코폭. 엄청난 폭주라고 해서요. 네. 폭주족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소폭, 예. 소폭 김준일 쌤이 폭주족. 보는 자, 윤석열은 폭주족이다. 폭주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네. 폭주족이었어요, 이분이.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제가 확정적으로 제가 가장 돈을 걸려면은 여기에 걸 수 있다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몇 석이냐 몇 석이냐 이런 거보다도 국힘이 과반을 갈 일은 없다. 예, 제가 아무리 지역별로 데이터를 돌려봐도 아무리 국민의힘의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기는 거의 불가능이다. 지금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 거의.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폭주족이 덜 폭주족이 되거나 네. 덜 폭주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되느냐 식물이 될 가능성. 예. 자 이 덜 폭주족은 150 언더가 됐을 때 이제 네. 국힘이 여기는 100 언더가 됐을 때. 자, 근데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50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석 정도 돼야 적정한,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이기면 한동훈의 세상이 될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별로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안 나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 적정선 몇 석입니까? 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천기 누설을 하겠습니다. 네. 용산의 승리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170석입니다. 국민의힘 170석 언더는 다 실패지. 다 실패다. 지금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그 얘기했잖아. 170석까지 본다고. 그리고 실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용산에 계속 보고가 됐어요. 계속 이게 보고가 되면서 과반은 떼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진짜 좀만 더 노력하면 170석 갈 수 있다. 이런 게 실제 굉장히 보고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정평가가 2년째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희망적인 보고서를 올라오면 대통령이 잘 썼군 이럽니까? 화를 내시니까 150석 미만이다 그러면 야 이러시야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뭐 언론이 뭐라고 쓰던 이거 좌파 언론의 음모고 170개 나오겠지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좌파 언론이 문제야. 한겨레, MBC 이런 게 공수처랑 결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종섭 그 대사 문제를 키운 거 아닌가? 저희를 거기 이렇게 큰 볼륨에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조금 많이 비관적으로 되기는 했어요. 지금 그래서 120석을 목표로 한다. 120석? 예, 근데 그거는 네. 본인들의 약간 엄살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보면은 130대 중후반까지도 자기들은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130대 중후반인데 예. 여당이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용산은 여전히 170석의 꿈을 꾸고 있다. 170석은 거기 용산도 조금 이제 내려놨는데 아직도 과반의 꿈은 버리지 않은 것으로. 그 공관위원장이 170석 발언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150석 이상이고 우리는 170석까지 노려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거의 비슷한 워딩이었는데 170석은 그냥 이렇게 부풀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170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권의 네네. 170석. 아직도 170석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근데 어쨌든 이게는 좀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예. 지금 김준일 쌤이 얘기하는 130석 정도의 의석가 이 나왔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 130석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이죠. 오락부장. 의석이 늘어났으니까 성공이죠. 성공이라고? 네. 150이 안 됐는데?
그래도 성공이죠. 전에 갖고 있던 의석보다 늘어났는데. 정말이라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본전 다 자기 본전 생각을 해야지. 지금도 115석인데 그거밖에 못 늘어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10년 넘게 7만 원대라고요.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20번이나 하고 지금 의대 정원도 늘렸는데 그런데 그게 성공이라고? 아, 그러면 라고 둘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둘이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친한파와 친윤파가 이거의 결과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어. 친한파 입장인 거죠. 어. 야, 우리가 몇 석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 구도에서 130석이면 선방한 거지. 이게 다 한동훈 덕이야. 한동훈 안 나왔으면 100석도 못했어. 이렇게 이제 하겠죠. 친한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다 끌어올려는 거를 이 지금 뭐 한동훈이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아픈데 후벼 파고 황상무 사퇴하라고 하고 당정 갈등 일으키고 보수 분열시키고 다 이놈 때문이야라고 강력한 비난의 메시지가 갈 거예요. 용산은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전망 한 130석 정도, 120에서 130 정도의 의석이 나오면 한동훈에 대한 비난부터 시작할 거다.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비대잖아, 비대. 네. 아, 이대자 아니야. 그때가 잠깐만. 아니라 폭주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네, 자, 비대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자, 일설에 따르면은 유학생이 될 것이다. 그렇죠. 선진 문물 갑자기 선진 궁금해지는. 문물을 시찰하러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얘기를 거부를 했어요. 사실은 저도 유학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간다. 사실은 유학생은 의문이고요. 네. 비대가 정식 비대가 된다. 이 정식 얘기는 비대는 뭐 어떤 겁니까? 대표가 될 가능성. 대표 출마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선거 결과 뭐 연동된 얘기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자 선거 결과가 딱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엔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성공으로 자축할 거냐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비대위 또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를 관리할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체 불가론이 뜰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꿈도 희망도 없어. 민주당이 뭐 몇 석 가지고 과반은 확실히 하고 뭐 많으면은 뭐 180석에 뭐 200석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거야. 그럼 이 정권에서는 더 이상 희망할 게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희망을 걸 것이냐. 다시 한동훈에게 돌아갈 그래도 한동훈이 그래도 그 어려운 이런 밑바닥 정서를 뚫고 뭔가 해낸 거 아니냐.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친한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한테 공천받은 사람들, 한동훈이 살려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중심으로 하면은 이분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폭주족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 안 있지. 3년이나 나왔는데 이 자식들이 날 뭘로 보고 지금 나보고 지금 레임덕 대통령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경로하시겠지. 대경로. 대경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기서의 태도는 어떤 거? 그거 봐, 내가 런종섭이랑 황상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그거 정리하자고 했지. 의대 정원도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니네가 다 안 들어줬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나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매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일단은 자기가 부족해서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은 이제 뒤에서 이제 그 VPN들이 있잖아. 국힘 관계자는 당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에 이게 문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당정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당정 갈등은.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 두 달, 몇 개월 전에 100석 이하를 점치기도 했어요. 만약에 그 100석에 준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거나 지금보다 참패하는 경우가 올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0년에 103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180이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범야권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범야권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180. 네. 자, 200석을 넘기는 거야. 그럼 200석을 넘겼을 때 이제 많은 유의미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200석을 넘기려면은 요게 지금 그때 지역구가 84석이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의힘 그리고 네. 이제 플러스 19석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어게인 사실은 2020년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거기는 조금 아니다? 안 미친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총선 상 분위기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직은 좀 힘들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4월 11일 날 어떤 입장을 대통령실이 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보수 언론이 보더라도 참패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뭐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명이 나오겠지. 지금까지 20번이나 민심을 받아들이는 행보를 했는데 더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은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폭주를 하겠지. 저분은 폭주 본능이 있어. 나 따위의 폭주 본능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 정도의. 폭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을 몰아주는 폭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되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당정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초반에는 일단은 굉장히 책임 소재를 놓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분들 요게 요분들이 이제 공격을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막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 수단들이 있겠지. 그 많은 수단들을 이제 총동원할 거라 이렇게 보이면서 전쟁 그러면- 같은 국정 운영이 될 거야 아마. 굉장히 칼날 위에 서겠네요. 칼날 위에 서죠. 왜냐하면 이판 사판이거든 이제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서 네. 그러면 김준일 선생님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뭐 아까 170석, 150석 가반 이상 해야 된다고 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의석수는 몇 석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거는 확실히 제가 얘기했듯이 과반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계산이.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있어요. 몇 석입니까? 140석. 아, 국힘 140석 이퀄 승리 빅토리. 140석. 왜 그러냐면은 자 제3지대가 이제 뭐 조국혁신당을 포함을 해서 네. 제3지대의 의석수가 최소 15석은 될 거야. 미니멈. 네, 미니멈. 15석은 네. 되고요. 많으면은 한 20석까지 나올 거예요. 15에서 20. 자, 140석이라고 하는 거는 국힘이 1당입니다. 아, 예. 네. 국힘이 1당이에요. 민주당이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이를테면 130 뭐 8석 뭐 이렇게 나올 테고 나머지가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140석 정도 나온다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실질적 승리잖아요. 1당이 되는 건 지금 2당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소야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변하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승리했어라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거는 1당이 되는 거. 그게 140 플러스 뭐 1,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되면은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승리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 140석 정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반은 현실적으로 과반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의 입지는 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윤석열도 흔들 수 없어요 그때. 140석만이 되면 그때는 완벽한 이제 레임덕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100석이 난 겁니까? 140석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140석이 오면 미래 권력이 완전히 부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100석이 오면 현재 권력인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140석이 난 겁니까? 100석이 난 겁니까? 그래도 100석은 네. 탄핵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지금 3년은 너무 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탄핵은 어쨌든 헌재가 결정하는 거야. 탄핵이 발의된다고 그리고 통과된다고 탄핵이 되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몇 개월 뒤에 헌법재판소가 뭘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 가지 사유로 갔지만은 뭐 세월을 포함해서 어쨌든 한 가지만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 탄핵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어. 네. 그거는 일단 헌재의 판단과 판단인데.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고 어쨌든 형사소추를 현직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탄핵으로밖에 이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탄핵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죠 정권은. 정지가 되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이 말을 안 들어도 그러면 어쨌든 내심 한 125 정도 한동훈을 때리기도 좋고 탄핵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도 민주당이 한 뭐 범민주계열 다 합치면은 한 165 뭐 이 정도 돼요. 예.
그거나 지금 뭐 그거나 탄핵만 안 되면은 상관이 없어. 상관없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거부권 9번 막 거부권 다 해. 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시행령 고쳐서 다 해. 뭐 하고 싶은 거 뭐 돈 다 써 막 다 쓰면서 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자랑은 이미 너무 많이 해놨잖아 이분이 폭주족이라니까 진정한 폭주족.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140석 정도면 승리를 선언한 승리고 미래 권력으로서 이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100 지금 이제 예상대로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0석대 이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유학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학생이 될 것이냐 네. 여기 얘기가 있었잖아. 네. 근데 나는 안 간다고 봐요. 안 간다. 한동훈도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에 좀 나설 것 들어간다. 같아요. 근데 나설 것 120석 정도 때가 되면 용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고 보수 진영에서도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봤는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120개밖에 못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실질적 도전에 직면하고 친윤들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극복할 정치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가봐야 같아요. 한다. 가봐야 아는데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윤석열 정권이 힘이 세지만은 네. 3년 차 중반만 넘어가도 이제는 미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설설 눈치를 봐야 되고 당장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에 네. 그리고 2027년 대선 있잖아요. 글쎄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의 거기에 붙어 있을까? 물론 이제 자리를 한 자리 하려는 사람, 내가 공공기관 사장을 해야 된다,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야 여기에 바짝 붙어 있겠지. 착 붙어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아닌 사람들, 출마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한동훈이 어쨌든 103석이었던 국민의힘을 뭐 좀 더 끌어올렸다라고 한 뭐 10석이든 20석이든 끌어올렸다고 본다면 티켓 파워는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이제 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힘이 몇 석 되면 다시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네. 국힘이 몇 석이 되든 상관없어. 다음 날부터 나타나실 거야. 4월 11일 날 그분은 나오신다. 그럴 뿐이 아니야 진짜. 막 100석, 110석 이렇게 나와도 4월 11일 날 나오신다. 이제 가장 그때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100석 언더. 언더. 탄핵의 위험이 있어 거기서는. 아. 탄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타나지만은 어쨌든 나타나실 거예요. 탄핵의 지금. 위험만 피하면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된다. 바로 재개지. 바로 재개된다. 지금 총선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지금 순방 가야 되잖아 지금. 올해 이제 안 갔다고. 그쵸. 작년에 지금 13번인가 갔는데 올해 안 갔다고 지금. 그러면 바로 이제 총선 끝나면 어. 100 언더로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여기 이제 이게 플러스 김건희 해야 되겠네. 플러스 김건희. 김건희 딱 해서.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좀 들은 바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대노하셨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최근 행보에 대해서 최근 행보에 대해서. 뭐 이종섭 얘기하고 뭐 이런 황상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대해서 비례 이렇게 요청했던 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72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3년생. 네. 그래서 그 전화 통화에서 나왔잖아. 동훈이한테 내가 보낼게 이렇게 한 거. 약간 동생 취급하고 부하 직원 취급한 게 한 20년이야. 근데 부하 직원이 지금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렇게 보고 있다. 참을 수 없어 이거는. 숙청이야 숙청 이거는. 그러면 주기한 민생특보의 임명도 그 맥락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전개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낸 거지. 거다.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 헌정사상 있지가 않았어. 네. 카드를 준다고 카드를 월급은 안 받지만은 왜 있어야 되지 민생특보가? 그분이 뭐 민생을 뭘 하는데? 뭐 가감 없이 얘기하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나를 특보로 써달라고. 취소입니다. 취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민주당. 여기 흥미진진하다 진짜.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늘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151석이면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김준일 대표가 보시기엔 지금 몇 석이면 민주당이 승리 선언할 수 있습니까?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소박한 거는 과반이야. 151. 151. 아, 이게 1차 목표. 예. 2차 목표는 180. 아, 그리고 3차 목표는 200인데 요거는 사실은 조국과 합쳐서야. 지민 비조가 최대치로 작동해서 200. 네. 최대치고. 이거는 이게 좀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 네. 오히려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151은 제가 최근에 한세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넘을 것 같다. 아, 굉장히 민주당에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총선을 마쳤던 엄문화라고 불리는 분은 여전히 민주당의 패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국민의힘 170석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제가 여러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에 48석, 경기도에 14석, 뭐 저기 60 저기 이렇게 경기도에 60석, 인천에 뭐 14석, 충청도에 28석, TK에 25석, PK에 40석, 호남에 28석 이거를 내가 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봐도 민주당이 비례까지 합쳐서 150석이 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확정이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김준일 선생님도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하면 민주당이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자, 이재명이라는 이 당대표가 최근에 그거를 봐봐요. 자, 그동안 성남지사도 2번 하고 그리고 경기도지사하고 승리의 아이콘이었는데 어느 순간 2022년에만 대선 지고 네. 그리고 또 뭐 졌어?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총괄 선대본부장인가 그랬어 이분이. 이번 본인이 이제 개항을 나와서 본인은 이겼지만은 어느 순간 약간 패배의 아이콘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어요.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이재명으로는 차기 대선 못 이긴다. 라는 근데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총선이다라고 봤을 때는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151이 아니라 180석이라고 만약에 요게 이제 180석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을 간판으로 해가지고도 압승, 대승, 필승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불안감을 다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지. 반대로 김준일 쌤의 분석과는 달리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저 시나리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패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죠. 사퇴합니까? 일단은 당내에서 본인 사퇴 요구가 빗받칠 거고 그 사퇴를 안 하고 싶어갖고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넣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공천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공천혁명 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영 아닙니까? 성공했잖아 이미 공천혁명 혁신 성공해서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달라고 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대표가 올해 8월까지예요. 할 게 없어요. 총선 끝나고 8월까지 있으나 4월까지 있으나 뭘 더하지? 이미 공천할 거 다 하고 승리가 됐든 선거 결과 다 나오고 그러면은 딱히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4월 바로는 아니더라도 사퇴하고 이를테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를테면 뭐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전당대회 준비하고 요 시나리오가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이재명 대표는 사퇴는 할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유력합니다. 근데 그게 사퇴가 승리의 승장으로서 명예롭게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으로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우리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는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49와 151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게 되겠네요. 심지어는 일당이 되더라도 만약에 149대 뭐 국힘이 이를테면 뭐 138 뭐 이렇게 되면은 과반을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151을 달성해야 돼요.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일당이 되더라도 151 과반 미만의 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상 패배가 될 것이다. 뭐 그거는 해석 이제 투쟁이 들어가겠죠. 그것도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하는 진영에서 이거는 사실상 진 거다. 지난번에 180석 했던 정당이 지금 150석도 못 한다고? 이거면 이재명이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올 테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리가 일당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싸우긴 할 텐데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 과반. 좋은 거는 180, 200. 조국 신당과 합쳐서. 조국 합쳐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조국 신당 얘기를 가보죠. 조국 신당 요새 뭐 20%가 넘는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 얼마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자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3월 25일이죠. 3월 25일 네. 오늘자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27.7%예요. 엄청나네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0.1%예요. 앞질렀군요. 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게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의석수로 환삭을 하면은 이거 14석이에요.
자, 이거는 열석이에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실제 그 3% 봉쇄 조항을 못 넘는 정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29.8%. 여기가 29.8%로 여기에는 15석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도 아니에요? 2016년에 새누리당이 비례로 33% 얻었고 네. 국민의당이 26% 얻었고 민주당이 25% 얻어서 민주당이 일당은 냈지만은 정당 지지율로는 세 번째가 됐어요 그때.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비슷한 되는 거죠. 구도가 되고 약간 있다. 비슷하게. 그때는 물론 이제 호남에다 먹었지만은 국민의당은 여기는 오직 비례로만 이제 14석이 이제 나온. 물론 14석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7%라고 하는 거는 자 20하고 27을 더하면은 47, 48이잖아요. 사실은 진보 계열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역대 선거를 봤을 때. 근데 중도표까지 지금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쳐서 40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그리고 ARS 조사상 약간 정치 고관여층이 좀 더 과대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10석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예. 지금 숫자들을 보면 조국혁신당이 부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에 제 기억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조금 상회하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 봐라. 어차피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을 합치면 국민의힘 정도 나오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한참 지고 있을 때죠. 공천파동에 막 여전히 그게 했었는데 지금은 합치면 한 15% 이상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지금 최근 한 달여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반 이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반대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찍을까 고민을 하는 건데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등장을 함으로써 지민비조를 뭐 아니면 비조지민이라고 아예 비례를 찍고 민주당도 덩달아 나와서 찍겠다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범진보 진영의 파이를 늘리는 데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거는 기여를 한 게 맞아요. 그거는 부인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의 이번에 돌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석의 의미는 뭔가요? 패스트트랙이에요. 5분의 3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국회에서 6개월 최장 이제 10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요게 180석인데 여기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조국혁신당이 주는 거고 200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혼자는 200석이 죽어도 안 나오고요. 민주당이 175석 정도 하고요. 조국이 한 뭐 12석 정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정당하고 3, 4석 하면은 200석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압승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탄핵을 하려면은 아니면은 대통령 거부권,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은 조국혁신당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요. 무조건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150과 180 사이 어느 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갇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캐스팅 보드의 역할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수는 많지만 사실 151이나 뭐 170이나 거의 이제 입법 과정에서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의원 빼오기 하면 되잖아. 의원 빼오기.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의원 빼오기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저는 약간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흡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흡수될 가능성 제로. 조국혁신당 흡수되지 않는다? 예.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거치가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어쨌든 2년을 살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형이 2심의 형이 확정이 되면 2년이잖아요. 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파기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2년 살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출소할 수 있어요.
물론 피선거권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안 동안 그러면은 조국이 없는 동안 이제 옥중 메시지가 나왔고요. 조국 대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소나무당 만들어가지고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국 대표님의 옥중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다. 더 어떤 분노와 이런 이거에 적개심, 강해질 이 윤석열 정부를 가만둘 수 없다. 폭주를 저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끌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합당할 가능성 거의 없다. 예, 그리고 지금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라이벌이 될 거예요, 둘이. 예, 여기가 굉장히 우호 관계지만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앞으로 정치 야당의 대표적인 리더십을 놓고 할 겨루게 건데 될 거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데 2027년에 돼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둘이서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우리가 해소된 이후에 누가 뭐 대통령이 돼서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 둘의 관계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어떤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약간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자, 예. 그러면 이쯤에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택을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하기 전에 이거를 보고 선택해라 이런 걸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유권자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셔라. 그게 누군가는 기후위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윤석열 퇴진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이재명 심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니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당을 한 번도 안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신념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비례는 정말로 한번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들어가면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의 명단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찍어보시기 바란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